2025년 10월 29일 한국 경주에서 조용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단 6나라만 보유한 그 기술을 한국이 독자 건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누군가는 애써 외면했으며, 누군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의 경주, 천년 고도의 하늘 아래에서 역사는 소리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국제안보를 담당한 지 올해로 29회째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현지에서 취재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12번 따라다녔으며, 햇비 확산 협정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만큼 이 바닥에서는 좀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예측 범위 안에 들어오게 마련이거든요. 경주 출장 지시가 떨어진 건 정상회의 닷새 전이었습니다. 데스크 편집장이 메신저로 짧게 보냈어요. APEC, 트럼프 방한, 한미 관계, 현지 취재해줘. 저는 3문장짜리 지시를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반도 출장이 몇 번째인지 이제는 세지도 않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의제, 익숙한 결론. 그런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 경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고 멀리 낮은 산등성이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색깔이 짙었어요. 붉고 노란 나무들이 산비탈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는 대신 무릎 위에 올려놓은 브리핑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의장국 한국의 APEC 운영계획, 미얀 양자회담 예상 의제, 주요국 관계자 명단. 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다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 방안론의 가능성. 저는 그 문장 위에 볼펜으로 물음표를 하나 그어 넣었습니다. 가능성.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 넘게 한반도 안보를 취재해온 저로서는 이 주제가 또 흐지부지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허락할 리 없다고 저는 반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논리는 늘 같았으니까요. 핵비 확산, 동맹 위계, 전략적 균형. 한국의 핵잠수함은 그 논리의 벽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난 기사들을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잘라 말한 인터뷰가 눈에 걸렸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장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선명한데 불과 1년 만에 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 조명을 받은 첨성대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어요. 1000년을 버텨온 돌탑.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직업생활 30년 동안 제가 직업적 본능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예감. 논리로 설명되지 않지만 한 번도 완전히 틀린 적도 없었던 그 느낌. 저는 다시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물음표가 그어진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 방안론의 가능성. 회의장 문이 열리기까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아침 프레스센터는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커피를 손에 쥔 채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매체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곤거렸고 한국 기자들은 이미 취재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어요. 소란한 현장에서 구석이 제일 잘 들립니다. 소음이 아니라 흐름이. 옆자리에 로이터 도쿄 특파원 출신의 여성 기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시아 안보 취재의 경력이 저만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몇 차례 같은 현장을 누빈 사이였습니다. 마크, 오늘 핵잠수함 얘기 나올 것 같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와도 원론적인 수준이겠지. 트럼프가 그걸 실제로 승인해줄 이유가 없잖아. 핵비 확산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건데.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번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는 늘 근거 없는 예감들이 난무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팩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예감은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담장 입구에는 한국 해군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짙은 제복, 흰 장갑, 절도 있는 자세. 저는 그들 앞을 지나치면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눈빛들이 유독 선명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들의 눈빛.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자 기자들은 프레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었어요. 저는 노트에 예상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정리해뒀습니다. 통상 마찰 봉합, 방위비 분담금 조율,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핵잠수함은 맨 아래에 물음표와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취재 지원팀에서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A사 용지 3장이었어요. 저는 첫 장을 받아 들고 웃다가 두 번째 장 상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합의. 물음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사실 확인, 두 번째는 의미 파악, 세 번째는 그 무게를 가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스 센터가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일제히 전화기를 들었고 타자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소란 한가운데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가에서 10년 넘게 오가던 논의가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로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이터 기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뭘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30년 경력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대신 노트북을 열고 데스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층 취재 허가 요청. 답장은 빨랐습니다. 원하는 만큼 써라. 일면이다. 저는 노트 3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것을 만들 수 있는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국 측 취재 창구를 통해 인터뷰 요청서를 돌렸습니다. 국방부, 해군본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미국 기자가 한국 조선소에 취재를 요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오전 중에 4곳 모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답은 같았어요. 오시죠. 저는 경주에서 울산으로 먼저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에 실체가 있다면 도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이 아니라 쇠와 용접 불꽃 속에 진실이 있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울산으로 내려가기 전 저는 워싱턴에 있는 소식통 몇 명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국방부 인근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안보를 20년째 연구해온 친구, 해군 출신의 전직 국방부 관리, 그리고 핵비확산 전문 변호사, 3사람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첫 번째 친구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 못해. 비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와 있어. 그게 워싱턴이 불편해하는 이유 중 하나야. 두 번째 관리는 문자로 짧게 답했습니다. 장보고 시리즈 찾아봐. 놀랄 거야. 세 번째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기술보다 제도가 문제야. IAEA, NSG, 한미원자력협정. 넘어야 할 벽이 한두 개가 아니야. 저는 3사람의 말을 나란히 메모했습니다. 기술은 있다. 그러나 벽도 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울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다가 공장 지대로 바뀌었습니다. 굴뚝들이 보였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장보고 시리즈에 대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습니다. 장보고 아이은 1990년대 독일 기술을 도입해 건조한 1200톤급이었습니다. 장보고 아이는 그것을 국내 기술로 개량한 1800톤급이었고요. 그리고 장보고 II 3000톤급을 넘어서는 독자 설계, 독자 건조, 선체 설계부터 전투체계 통합까지 전부 한국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짠 바람과 기름 냄새. 취재 노트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 답을 찾으러 저는 도크로 향했습니다. 울산 도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대중공업 홍보팀 직원은 30대 초반의 조용한 남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며 헬멧과 안전조끼를 건네줬습니다.
도크 입구에서 잠깐 안전교육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군함 도크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조선소, 영국 바로 윈퍼니스, 프랑스 셰르부르 해군기지. 다 가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결이 달랐습니다. 도크 안에서 3,600톤급 잠수함 선체가 정밀하게 조립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도면과 태블릿을 번갈아 보며 움직였어요. 소음이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혼돈이 아니라 정밀함이었어요. 제가 미국 조선소에서 본 풍경과 밀도가 달랐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장보고 아이아이아이 배치아이아이입니다. 3,600톤급이에요.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독자 건조한 잠수함입니다. 독자 설계라는 게 외국 기술 라이선스 없이요? 네. 선체 설계부터 전투체계 통합까지 전부 국내 기술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한국 잠수함 기술을 독일 기술의 파생형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만나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선체는 누군가의 설계를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린 것이었어요. 선체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안내 직원이 다음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설계실이었어요. 대형 모니터 수십 대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3D 모델링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한쪽 벽에 원자로 모식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BANDI. 해양용 소형 모듈 원자로. 출력 60메가와트.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물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장 전에 읽은 자료에 그 수치가 있었습니다. 현대 핵잠수함 추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출력 범위 50에서 60메가와트. 저는 가까이 다가가 모식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블록 구조, 높이 약 15m. 잠수함 선체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였습니다. 5%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재장전 주기는 약 5년. 저는 옆에 서 있던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안경을 쓴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현대 핵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출력 범위와 일치한다고요? 그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수첩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기자로서 손이 떨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크를 나오면서 저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잠수함, 장보고 아이아이아이 배치아이아이 언제 완공됩니까? 올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 바다 아래 어딘가에서 이미 한국의 잠수함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와 있어. 싱크탱크 친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울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논이 펼쳐졌다가 사라지고 낮은 산등성이가 이어졌다가 끊겼습니다.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울산 도크를 되감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 3D 모델링 화면, BANDI 모식도, 그리고 안경 쓴 엔지니어의 표정.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착각이거나 과장이거나 홍보용 연출이거나 저는 직업적 습관 때문인지 자꾸 의심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IAEA 협상이 남았다. 미국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핵공급 그룹 NSG 승인도 넘어야 한다. 기술이 있어도 제도라는 벽이 있다. 그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두 눈으로 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메모한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숫자들, 도면 설명, 엔지니어의 말들. 저는 그 중에서 한 문장에 다시 눈길이 멈췄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흥분도 없었고 과시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핵비확산 전문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새벽이었는데도 받았어요. 자고 있었어? 아니, 마침 깨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울산 다녀왔어. 도크 봤어. 설계실도 봤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줘. BANDI 알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지. 그게 잠수함 추진에 쓰일 수 있어?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 문제는 기술이 아니야. 농축 우라늄 수급이고 IAEA 사찰 체계고 한미원 자력협정 개정이야.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원자로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 그런데 트럼프가 승인했잖아. 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선언이야. 법적, 제도적 절차는 별개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덮이기 시작했고 빛이 옅어졌습니다.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붙들면서 생각했어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서울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도시의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고개를 창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이 취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도. 취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어요. 직업적 습관입니다. 상대가 어떤 공간에서 나를 맞이하는지, 경비원이 어떤 표정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지, 대기실 벽에 어떤 사진이 걸려 있는지, 그런 것들이 때로 본 인터뷰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거든요. 대기실에 안내받았을 때 저는 벽을 먼저 살폈습니다. 한국해군 창설 이래 주요 잠수함들의 사진이 연대순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초기에 작고 단순한 선체에서 시작해 점점 크고 복잡해지는 선체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어요. 1990년대 장보고 I, 2000년대 장보고 II, 그리고 최근의 장보고 III. 마지막 사진 옆에는 빈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액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공백이 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챕터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해군본부 전력기획 담당 대령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제복, 절제된 말투. 그는 제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잠시 들여다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먼 길 오셨네요. 경주에서 왔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긴장이 약간 풀렸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대령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짧았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누군가 한국이 3,6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수 있냐고 물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 잠수함은 울산 도크에 있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직접 답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답이었어요. 그럼 장벽은요? IAEA, 핵공급 그룹, 한미원 자력협정. 장벽은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그 장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뚫는 겁니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추진팀이 신설됐고 범정부 사업단 구성도 검토 중입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경주 도크 대기실 빈 액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그 표현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사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시골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를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그 다음은 대전 한국원 자력연구원. 취재 목록은 길었고 시간은 빠듯했어요.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의지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원 자력연구원 취재는 예상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대전으로 내려간 날, 연구원 측에서 배정해준 안내자는 50대 초반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말투는 군인처럼 간결했어요.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고 저는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라면 언제든 받아들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의 말이 때로 이름 있는 사람의 말보다 더 솔직하거든요. 연구동으로 안내받으며 저는 그에게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28년입니다. 처음부터 잠수함용 원자로를 목표로 했습니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원자로를 작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육상 발전용.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해양용으로 방향이 기울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그는 천천히 걸음을 다시 뗐습니다. 포기요. 글쎄요. 미국이 안 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안 된다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산이 끊겼던 해도 있었고 팀 전체가 해체될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는 대신 연구 방향을 조금씩 바꿨어요. 이름도 바꾸고 목적도 조금씩 달리 설명하면서. 하지만 결국 하려는 건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28년이면 긴 시간인데.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후회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조금씩 작게 만들어온 원자로가 이제 바다 깊은 곳에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오후 내내 연구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복도 게시판에는 논문 발표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어느 연구실 문 앞에 손으로 쓴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번역해줬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사진 찍었습니다. 기사에 쓰려고요. 그런데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잠수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28년을 버텨온 한 사람의 얘기이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수백 명의 얘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나라의 얘기라는 것을. 저는 취재 노트에 새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기사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노트 3권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울산 도크의 메모, 국방부 인터뷰 녹취, 대전 연구원의 말들, 그리고 숫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총 사업비 20조 원, 일회해견료 충전으로 심연 운용, 5,000톤급 이상, 4척에서 6척, 창군 이래 최대 규모,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을 넘어서는 규모.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노트북을 열고 미국 해군 예산 규모를 검색했습니다.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단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속에서도 한국이 지금 결심한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었어요. 각오였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스크 편집장이었습니다. 마크, 지금 어떤 그림이야? 기술 기사로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게 보이고 있어. 다른 게 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어쩌면 오래전부터.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기사가 되겠어? 응. 아마 우리가 오래 쓸 기사 중에 가장 불편한 기사가 될 것 같아. 편집장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검은 띠처럼 도시를 가르고 있었고 그 위로 다리들이 빛의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수십 번 왔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분단의 도시, 전쟁의 기억을 품은 도시,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신을 다시 세운 도시. 저는 30년 동안 안보 기자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위계가 머릿속에 자리 잡혔습니다. 미국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가 있고 그 아래에 나머지가 있다는 위계. 저는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전제로 삼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대전에서, 용산에서 제가 본 것들은 그 위계에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선언 없이 그냥 도크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만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 서울 취재 마지막 날, 저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핵추진 잠수함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학자, 전직 군인, 방산업계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통역 이어폰을 끼고 구석에 앉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뜨거웠습니다. 전직 잠수함 사령관 출신 패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핵잠 건설은 우리 조선 역량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IAEA, 미 에너지부, 핵공급 그룹과의 협상부터 농축, 우라늄 확보, SMR 교체 주기,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외교 당국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게다가 핵잠 운용 경험과 전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조만 한다고 전력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운용 노하우를 우리가 단기간에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먼저 필요합니다. 반론도 즉각 나왔습니다. 그 산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공급하기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SMR 기술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운용 경험은 처음부터 쌓아나가면 됩니다. 미국도 처음엔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둘 다 맞았습니다. 장벽은 실제했고 동시에 의지도 실제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먼저 한계에 부딪히느냐였어요. 한화시스템 부사장 출신 인사가 추가로 발언했습니다. 표정이 신중했어요. 한국이 건조한 핵잠을 수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 소요만으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 건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한 참석자 옆에 자연스럽게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방산업체에서 온 임원이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담배의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솔직히요? 될 겁니다. 다만 예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국제 마찰도 있을 거고 예산도 더 들겠죠. 하지만 한국이 하겠다고 결심한 것 치고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그는 꽁초를 밟아 끄며 말했습니다. 역사에서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역사. 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와 조선을 키운 나라.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마다 조용히 만들어온 나라.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는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 쌓인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장벽의 목록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그 장벽들을 이미 넘어온 기록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두 목록을 오래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기사는 한 줄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첫 문장만 홀로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쓰면 무언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언가는 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기자로서 저는 늘 특정한 전제 위에 기사를 써왔습니다. 미국이 기술의 중심이고 동맹국들은 그 기술을 받아 쓰는 위치에 있다는 전제. 한국의 방위산업을 취재할 때도 그 틀 안에서 봤습니다. 미국산 엔진, 미국산 전투체계, 미국의 승인. 항상 미국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주변에서 열심히 따라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울산 도크에서 본 것은 그 틀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대전연구원의 28년도, 국방부 대령의 빈 액자도, 국회 도서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임원의 눈빛도, 그들 중 누구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만들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만들어왔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조용히 끈질기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한강 너머로 불빛이 드문드문 깜박였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불편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세계를 취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런 식으로 놓쳐왔을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위계 안에서 그 위계 밖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 이야기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작은 것 같았지만 30년 경력 전체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자신 있던 것들을 흔드는 질문이었어요.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 내내 불편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전날보다 훨씬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한 줄이 이렇게 무거운 적이 경력 중에 몇 번 있었는지 손가락으로 꼽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이어졌고 그 너머로 낮은 산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아래에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빈 화면에 첫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 저는 그 아래에 두 번째 문장을 처음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아직 다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미 써져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4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창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태평양 상공 어딘가 아무것도 없는 밤 한가운데를 날아가고 있었죠. 그 어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어폰을 끼지 않았습니다. 기내 방송도, 음악도, 영화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주에서 내려온 브리핑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물음표를 그었습니다. 가능성. 그 단어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울산 도크에서 저는 3,600톤급 잠수함 선체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대전에서는 28년을 버텨온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용산에서는 빈 액자를 봤어요. 국회 도서관 앞에서는 역사에서 온다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조명을 낮춰 어두웠지만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한 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아직 기사가 되지 못한 것들. 나는 한국을 어떻게 봐왔는가? 저는 그 질문을 쓰고 오래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답하려면 불편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을 늘 미국의 피보호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 자란 나라. 경제는 성장했지만 안보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그 틀이 너무 오래돼서 저는 그것이 틀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 도크는 그 틀을 소리 없이 부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온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장보고아이부터 장보고아이아이아이까지 30년의 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30년 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기류였어요. 저는 수첩을 잠시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뇌리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대전 연구원 복도 게시판에 붙어있던 메모지.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사에 쓸 좋은 인용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둠 속에서 그 문장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방산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언어였어요. 분단의 최전선에서 70년을 살아온 나라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켜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만들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언어. 저는 그 언어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취재하러 갔지만 어쩌면 배우러 간 것이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동쪽 새벽빛이 구름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기사가 어떤 기사여야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 있다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워싱턴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워싱턴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편집장에게는 하루 더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편집장은 두말 없이 허락했어요. 그런 요청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은 압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미국 안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공식 채널이 아니라 실무에서 직접 부딪혀본 사람. 3번의 연락 끝에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20년을 복무하고 최근 민간 방산 컨설턴트로 전향한 전직 대령이었습니다. 워싱턴 근교에 살고 있었고 만남에 응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먼저 주문하더니 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나한테 왜 연락을 했을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범위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여쭤볼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장보고 아이아이아이 배치아이아이를 독자 설계했다는 것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기술 수준을 미 해군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제가 할 수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전투체계 통합 부분에서 BANDISMR은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제 전문 영역 밖이에요. 근데 출력 스펙이 우리 SSN 추진 요구치와 겹친다는 건 우연이 아닌 거 다들 알아요. 저는 수첩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잠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11월 바람이 차가웠어요. 단풍이 다 진 나무들이 가지를 드러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주에서 시작한 이 취재가 워싱턴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미국 해군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 기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사는 사흘 만에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편집장과 오래 상의했어요. 처음에 편집장이 제안한 건 자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극으로 소비되어선 안 됐어요. 결국 우리가 고른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기 있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 내부를 들여다보다. 기사는 토요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 디지털판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게재되는 순간 알림을 받았지만 화면을 바로 열지 않았어요. 10분쯤 기다렸습니다. 습관이에요. 기사를 내보낸 직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10분 뒤 화면을 열었을 때 댓글이 이미 200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 갈렸습니다. 미국 독자들 중 일부는 불쾌해했어요. 한국을 지나치게 띄운다. 미국이 기술 우위를 잃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기사냐. 기자가 현지에서 세뇌당한 것 아니냐.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전직 해군 출신이라고 밝힌 한 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 기사가 맞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한국의 속도에 대해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다들 공식적으로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방산 분야 연구자라는 독자는 BANDI 스펙에 대한 분석을 직접 달았습니다. 정확했어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현대중공업 홍보팀 직원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짧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잠시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취재원에게서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기자는 보통 감사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기사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기사가 아니라 오래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기사였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이번 주 들어 가장 많이 읽힌 기사야. 그리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뭐래요? 코멘트는 없다고. 근데 기사 팩트 체크 요청이 들어왔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저는 알았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워싱턴에서 공식 코멘트 거부는 때로 가장 강력한 확인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기자로서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에서 만났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던 그 사람. 이메일 주소가 연구원 공식 도메인이 아니라 개인 메일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기사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집장에게 다시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더군요. 이미 그 취재가 어떤 취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 올 때는 의심을 품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을 위해 왔었죠.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들으러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를. 대전 연구원을 다시 만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이번엔 연구동이 아니라 근처 식당이었어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흰 가운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요. 그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제 딸한테 보여줬습니다. 딸분이 계시군요. 25살입니다. 공대 다니고 있어요. 아직 진로를 못 정했는데 기사를 읽더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딸이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찌개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 딸한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 기자가 대신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30년 동안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정책을 바꾼 기사도 있었고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은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자신의 28년을 처음으로 설명하게 해준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이번 출장에서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누군가 제대로 봐줬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진수식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진수식. 아직 몇 년이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역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취재, 다른 기사, 다른 나라. 기자의 삶은 늘 다음 이야기로 이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경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머릿속 어딘가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전 연구원이었어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뉴스 있습니다. 본문을 열었습니다. 링크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국회 통과, 범정부 사업단 공식 출범, 그리고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 기본 설계 착수 예정. 저는 그 공문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경주 브리핑 자료에서 물음표를 그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 방안론의 가능성. 그 가능성이 지금 법이 되고 사업단이 되고 기본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수식 초대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멀리 보였어요. 탁하고 차가운 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동해를 떠올렸습니다. 울산 항구에서 맡았던 짠바람과 기름 냄새, 도크에서 튀던 용접 불꽃들. 언젠가 저 바다 아래에서 이름 없는 원자로가 조용히 돌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소음 없이, 스노클 없이, 누구의 허락도 다시 기다리지 않고 28년을 버텨온 연구원이 작게 만들어 온 그것이 심해에서 빛을 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진수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이 취재가 그것을 가르쳐줬으니까요. 기자로 3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세계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경주에서 쓴 것들, 울산에서 쓴 것들, 대전에서 쓴 것들, 그리고 태평양 상공 어둠 속에서 쓴 것들. 노트 3권이 빼곡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처음 썼던 2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저는 그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문장을 처음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보았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색이고 낮고 무거운 하늘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너머 지구 반대쪽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용접 불꽃이 튀고 있다는 것을, 설계 도면이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젊은 연구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8년을 버텨온 한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세계는 오늘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을 듣는 사람만이 역사의 방향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크 앤더슨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는 설정, 울산 도크 취재, 대전 연구원과의 만남. 모든 대화와 장면은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야기의 뼈대가 된 사실들. 2025년 10월 경주 AP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번조를 승인한 것. 장보고 III의 독자 설계와 건조, 해양용 소형 모듈 원자로. BANDI 개발, 20조 원을 넘어서는 사업 규모는 모두 실제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통해 실제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와 스펙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믿지 않았던 외국인의 눈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언제든 반격할 수 있다는 것. 그 불확실성이 전쟁을 막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 억제력의 정점에 있는 무기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마셔야 해요.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탐지되고 추적되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몇 달이고 심지어 반년이고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태평양 어딘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것은 이미 전략 자산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북쪽에는 핵무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독도 문제로 늘 긴장이 흐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빠르게 키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우산이 언제까지 우리 위에 펼쳐져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의 등장이 그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답입니다. 누군가 지켜줄 거라는 기대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스스로의 억제력을 스스로 갖추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28년을 버텨온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끊기고 팀이 해체될 뻔하고 국제사회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며 계속 만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연구실 문에 붙여놓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 문장이 핵추진 잠수함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전투기도,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하나씩 이뤄온 것들의 뒤에는 항상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하고 끈질긴 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가장 늦게 알아봅니다. 외국의 언론이 먼저 놀라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먼저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미국인 기자의 시선을 빌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깥의 눈을 통해야 우리가 이미 어디에 와 있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날, 그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가 추가되는 날이 아닐 겁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날이고 이름 없이 버텨온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증명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